최근 미국에서 한국인들 300명이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비인도적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와 LG가 협력하던 배터리 공장이 신고당했는데요. 연방 하원 의원 중 한 명인 토리 브레이넘이 불법 고용과 노동 착취 등을 핑계로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식적인 취업 비자가 아닌 불법이었기에 여론은 안 좋았는데요. 최근 들어 현지에서 동맹국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는 반응과 시위들이 일어나며 여론이 뒤집혀졌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주 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루이 해링턴입니다. 저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설되고 있던 배터리 공장을 장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의 유입 등으로 지역 경제도 북적이며 인근 지역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인 인부들과 친분을 쌓으며 오직 한국인 인부들만 갖고 있는 기술을 듣곤 했죠.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건설 자체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급 인력이었죠. 그치만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취재를 하러 가던 도중 저는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감겨 연행되고 있는 한국인 인부들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정말이지 손이 떨릴 만큼 비인도적이고 치욕스러운 연행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역 개발 소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전혀 달랐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매일 아침 7시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한국인 팀장 박민수 씨가 하루 작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환한 미소로 루이,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곤 했죠. 박민수 팀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술자였는데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온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복잡한 배터리 제조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 같았어요. 미국인 동료들도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기 바빴죠. 박 선생님이 없으면 이 공장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태훈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기술자인 김태훈 씨는 서툰 영어로도 늘 밝게 웃으며 소통하려 노력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이 있었는데 임신한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이 와이프, 베이비 커밍순이라며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은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자라날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동료들에게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죠. 복잡한 배터리 셀 제조 공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서 설명해주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작년 겨울 대형 크레인 사고가 날 뻔했을 때도 김태훈 씨가 재빨리 현장 안전관리자 에릭 스펜서 씨를 위험 지역에서 끌어내 큰 사고를 막았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현장에 도착한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들이 10여 대나 공장 입구를 포위하고 있었고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확성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박민수 팀장도 김태훈 엔지니어도 그동안 제가 인터뷰했던 모든 한국인 동료들이 한 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 케이블 타이가 채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말이죠.
박민수 팀장이 영어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요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치고 지시를 따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믿기 힘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그것도 이 지역 경제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김태훈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왜 우리가? 라는 물음이 가득했습니다. 임신한 부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읽을 수 있었어요. 박민수 팀장은 마지막까지 미국인 동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토리 브레이넘 하원 의원의 신고였습니다. 그분은 불법 고용과 노동 착취를 이유로 연방 당국에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장에서 몇 개월을 지켜본 제가 보기엔 한국인 기술자들은 미국인 동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날 총 300명의 한국인이 연행되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게 돌아가던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이 부당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수 팀장과 김태훈 엔지니어의 당황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면서 느꼈던 직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 말이죠. 연행 이틀 후,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박민수 팀장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건 그분이 어떤 상태일지에 대한 우려였죠. 차가운 면회실에서 박민수 팀장을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루이, 고마워요.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민수 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면회 와준 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민수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 현대차에서 일해온 정식 파견 기술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프로젝트에 파견된 거죠. 왜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 기술자들 대부분은 B1 상용비자나 ESTA 무비자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기 기술 지원을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연방 당국은 이를 불법 취업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루이. 박민수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기술 없이는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현장 관리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분노와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당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현장 안전관리자 에릭 스펜서 씨의 사무실이었어요. 에릭 씨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안전관리자로 한국인 기술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스펜서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루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저들은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에릭 씨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사고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강풍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너질 위험에 처했을 때 김태훈 엔지니어가 재빨리 달려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일말이죠. 그때 김태훈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에릭 씨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에릭 씨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미국인 관리자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마이클 존슨 씨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이 공장을 절대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야. 마이클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화학 조성비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한국은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축적된 경험이 있어. 우리 미국인 기술자들도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야.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일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 용접工잭 윌슨 씨의 증언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박민수 팀장은 내가 20년 경력에도 모르던 특수 용접 기법을 가르쳐줬어. 잭 씨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리 미국인 작업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줬거든. 그런 사람이 범죄자라고? 말도 안 돼.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인 동료들을 구해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한국인 기술자들이 가장 먼저 대응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 기술자 톰 브라운 씨는 한국 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참사가 날 뻔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누출 지점을 차단했어. 자신들의 안전보다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거지. 톰 씨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 정말 단순한 비자 문제였을까?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리 브레이넘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 하나가 익명을 조건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 일에는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법 고용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넘 의원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 말이죠.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냥 쉬운 타겟이었던 거예요. 이 증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그 동맹국의 기술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박민수 팀장을 비롯한 한국인 기술자들은 여전히 미국과 미국인 동료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면회에서 박민수 팀장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루이, 우리가 없으면 공사가 중단될 텐데 미국 동료들이 걱정돼요.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들을 가둔 나라의 동료들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품격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말이죠. 제가 첫 번째 기사를 발행한 건 연행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들, 범죄자로 내몰리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실었는데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동정과 지지 대신 거센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좌편향 기자의 선동 기사다. 불법은 불법이다. 미국 법을 어긴 외국인을 왜 옹호하냐 같은 댓글들이 온라인에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이메일로도 협박성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가장 큰 타격은 토리 브레이넘 하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이것은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브레이넘 의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브레이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을 동정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이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완전히 브레이넘 의원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토크쇼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훔쳐갔다는 논조의 방송들이 연일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인 기술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확산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한국 현지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언론들도 해외 불법 취업에 민낯이라며 비판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박민수 팀장의 부인 김영희 씨는 남편이 연행된 후 회사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분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상사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김영희 씨는 결국 휴직계를 낼 수밖에 없었죠. 20년 넘게 성실히 다니던 직장에서 말입니다. 김태훈 엔지니어의 가족 상황은 더욱 처참했어요. 고향 부산에서 혼자 계시던 아버지 김철수 씨는 아들이 미국에서 범죄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던 거죠. 동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 자랑하며 다니던 제가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김태훈 씨의 부인 이미정 씨 상황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남편이 갑자기 연행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남편 소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한국 언론들의 초기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 시 비자 준수의 중요성, 기업의 해외 인력 관리 허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한국인 기술자들이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 기자들마저 루이, 이번엔 좀 섣불렀던 것 같지 않아? 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편집장도 저를 불러서 너무 일방적인 관점의 기사 같다며 균형 잡힌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들이 정말 범죄자였다면 미국인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그들을 옹호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 뒤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단순히 비자 위반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연행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ICE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이 익명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는 이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배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 단속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치였죠.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체류자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거예요. 이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정치적 실적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사로 쓰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 중 일부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용접공 잭 윌슨 씨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박민수 팀장만큼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범죄자라면 저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요? 잭 씨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다른 미국인 작업자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전기공 마크 데이비스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복잡한 배터리 기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줬거든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여론은 여전히 법 위반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쪽이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자,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심지어 한국인 기술자들의 가족들을 비난하는 글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확신 말이죠.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비자 위반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거죠.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단순한 비자 위반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그것도 이렇게 강압적인 단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ICE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마크 토머슨이라는 요원이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는 전화통화에서 목소리를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 당신이 쓴 기사를 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거든요. 이틀 후, 저는 조지아주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크 토머슨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마크는 ICE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요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루이, 이번 한국인 단속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스티븐 밀러가 ICE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라는 건 일기 트럼프 정부 시절 평균 665명의 4배가 넘는 수치였거든요. 문제는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진짜 불법 체류자들만으로는 그 목표를 맞출 수 없었죠. 그래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까지 타겟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크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극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해고 위협까지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체류자들, 심지어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잡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숫자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인 기술자들이 의도적으로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쉬운 타겟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영어가 서툴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어요. 마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정치적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정말 계산적이고 냉혹한 판단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민수 팀장이나 김태훈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적 실적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크는 더 나아가
내부 문서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배터리방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된 이 단속의 목표가 명확히 한국 기술자들이었다는 증거였어요. 이 문서를 보시면 단속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특히 배터리 산업 종사자들을 우선 타겟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작전의 배경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기획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의 화풀이 대상으로 한국이 선택된 거예요. 마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중국 견제의 카드로 사용한 셈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마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루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 요원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당한 부당함의 실체가 너무나 명확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비자 위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증언을 수집했어요. 현장 용접工잭 윌슨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민수 팀장은 내게 20년 경력에도 몰랐던 특수 용접 기법을 가르쳐줬어요. 잭 씨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복잡한 알루미늄 용접 작업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 팀장이 와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온도 조절부터 용접봉 각도까지 정말 세심하게 가르쳐줬죠. 잭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범죄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분은 우리 미국인 작업자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전기 기술자 톰 브라운 씨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김태훈 엔지니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줬거든요. 톰 씨는 지난 봄에 있었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독성가스가 누출되면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는데 김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누출 지점으로 달려간 거예요. 저희는 모두 대피했는데 그분은 혼자서 누출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하고 동료들을 구하려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에릭 스펜서 씨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루이, 작년 겨울 크레인 사고 때 일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에릭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강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대형 크레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크레인 밑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에릭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김태훈이 저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에릭 데인저! 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리고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죠. 바로 그 순간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만약 김태훈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에릭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수집하면서 저는 연재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진실의 목소리들 마이너스 한국인 기술자들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의 벽은 높았어요. 제 기사를 읽은 사람들 중 일부는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마크 토머슨의 폭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발행한 지 사흘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현대차 정재민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곳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정재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중단 위기에 처한 거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의 성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쓴 기사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국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독일은 한국 기업들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힌 거죠. 우리는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숄츠 총리의 말에는 미국 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미국의 실수, 유럽의 기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대사를 불러서 프랑스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뜻밖이었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한국과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한국 편에 선 거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이 우리도 미국에서 비슷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TSMC 리우더인 회장까지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공개 지지를 표명했어요. TSMC도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대만 기술자들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기술자들을 중국은 최고의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가자 미국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이 놓친 한국 기술자들에게 중국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였죠. 이런 국제적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인 기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과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거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 반도체 장비 없이는 미국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발언은 미국에게 직격탄이었어요. ASML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되자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독일이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 글로벌 기술 동맹의 대립각이 선 거죠.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려 섞인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미국 혼자만의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만 따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이끌어야 할 미국이 하드 파워로만 밀어붙이고 있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내부 회의에서 한국 없이는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도 글로벌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가장 직설적이었던 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한국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라고 올렸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박민수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러 온 거예요, 루이. 정말 그 말이 맞았던 거죠. 며칠 후 저는 구치소에서 박민수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국제적인 관심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전 세계가 우리 편에 서주는 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박민수 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미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박 팀장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한 나라와의 관계까지 걱정하는 마음씨 말이에요. 김태훈 엔지니어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인 동료들이 걱정돼요. 우리 때문에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그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오히려 자신들을 가둔 나라의 동료들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품격을 보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해외 불법 취업이라며 비판적이었던 한국 언론들도 점차 논조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동맹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태훈 엔지니어의 임신한 부인 이미정 씨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요. 과연 우리 아이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이 인터뷰를 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왜 투자해야 하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민수 팀장의 부인 김영희 씨도 회사에서 받던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동료들이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며 응원해주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실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리 강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국제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조지아주 경제였어요. 현대차와 LG의 투자 재검토 발표 이후 하루에 5천만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카운티 군수 톰 스미스 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루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톰 군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카운티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 현대차 공장이 중단되면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톰 군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 하나만으로도 직접 고용 2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6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컸죠. 연방정부가 우리 지역을 파괴하고 있어. 톰 군수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얻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잃었어요. 지역 식당들과 숙박업소들도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죠. 현지 식당 사장 메리 존슨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의 한탄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단골이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메리 씨는 특히 박민수 팀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한국 음식이 그리우시다며 제가 만든 불고기를 드셨어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셨는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현대차 공장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로버트 윌슨 씨는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현대차 투자 재검토 소식이 나가자마자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제너럴 모터스 주가가 하루 만에 12% 떨어졌습니다. 포드도 10%, 심지어 테슬라까지 8%나 하락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연쇄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트위터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한국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도 위험하다.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은 수십만 번 리트윗되며 화제가 되었어요. 제프 베이조스도 가세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해즈 노 보더즈.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 미국은 열린 마음으로 전 세계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워렌 버핏까지 나섰습니다. CNBC에 출연한 그는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 이건 상식이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거물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백악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텍사스 주지사가 즉시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주 경제에 치명타다.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죠. 미시간주 지사도 연방정부의 어리석은 정책 때문에 우리 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건 토리 브레이넘 하원 의원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고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며칠 후 브레이넘 의원이 조용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조치였을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취지는 옳았지만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한국 기업 투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의원 마크 존슨이 이 결의안을 주도했어요. 연방정부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지역 경제가 걸린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어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죠. 다른 주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미시간, 네바다 등 한국 기업 투자를 유치한 모든 주가 연방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압박이 거세지자 백악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어요. 국무부와 상무부가 동맹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용접工잭 윌슨 씨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을 석방하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박민수 팀장과 김태훈 엔지니어가 없으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어요. 잭 씨의 호소였습니다.
그분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이자 선생님이에요. 이 캠페인에는 수백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하나씩 공유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전기 기술자 톰 브라운 씨는 김태훈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증언했어요. 안전관리자 에릭 스펜서 씨도 이들 없이는 우리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 미국 정부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진실의 힘이 서서히 발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국인 기술자들은 구치소에 있었고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미국인 노동자들의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잭 윌슨 씨가 시작한 우리의 선생님들을 석방하라 캠페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해시태그 프리아워 티처스가 트렌딩에 오르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베테랑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였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90세의 프랭크 로버츠 할아버지가 지역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나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 프랭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그런 나라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란에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 동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참전 용사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을 이렇게 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는 특히 보수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은 불법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CNN과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이 저의 보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CNN의 앤더슨 쿠퍼가 직접 조지아주로 와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미국 정부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나갔는데 시청률이 매우 높았어요. 앤더슨 쿠퍼는 방송에서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외교적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미국의 품격이 실추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세계 최강국이 동맹국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죠.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마크 토머슨의 내부 폭로 내용도 자세히 다뤄졌어요. 이런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여론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처음엔 불법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아니었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같은 반응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0대의 참전 용사 조지 밀러 씨가 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 조지 밀러 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 그때 그 전우가 떠올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한국은 우리의 혈맹이라는 인식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에게 한국 전쟁은 여전히 중요한 기억이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규모인 애틀랜타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동맹국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어요. 이 설교 영상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종교계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여론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죠.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지아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브라이언 카운티 구치소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이 다양했어요.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들, 참전 용사들, 지역 상인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했습니다. 고등학생 에밀리 존슨 양이 한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배웠는데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 상인 메리 윌슨 씨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단골이었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범죄자일 리 없어요. 시위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전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도 합류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참전 용사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위 모습이 전국 방송을 타면서 여론은 더욱 급속히 변했습니다. 미국인들도 한국인 편에 서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300명의 한국 기술자를 구금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건 우리 경제의 자해 행위예요. 그린 의원의 발언은 파장이 컸습니다.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가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거였거든요.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다. 경제적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제로 한 청문회였어요. 이런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언론의 프레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취업자 단속이라고 보도되던 것이 동맹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바뀐 거죠. 폭스뉴스마저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진실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결국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구치소에서 박민수 팀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도관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루이.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어요. 김태훈 엔지니어도 희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 동료들이 우리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법 집행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중요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는 정부가 입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투자 재검토 입장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희망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분명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어요. 법무부의 재검토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고 국무부와 상무부가 동맹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그가 처음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직접적인 사과나 정책 변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죠.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주식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테슬라 등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앞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참전용사 프랭크 로버츠 할아버지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구치소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한 거예요. 나는 90세의 나이로 여기 서 있습니다. 프랭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75년 전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동맹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연설을 듣고 있던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미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저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위한 자리가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현지 언론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저를 비판했던 지역 방송국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방송의 앵커가 직접 사과했어요. 루이 해링턴 기자의 끈질긴 취재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언론의 사과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조지아주 주민의 70%가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60%가 같은 의견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5%가 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과 현장 노동자들의 호소가 보수층의 마음도 움직인 거죠. 이런 여론 변화에 힘입어 의회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청문회에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해링턴 기자님,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답했습니다. 정치적 실적을 위해 무고한 동맹국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지지하는 질문들을 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예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특히 조지아주 출신 의원들은 지역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빠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마크 토머슨도 출석해서 ICE 내부 상황을 증언했어요. 하루 3,000명 체포 지시와 실적 압박의 실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우리 요원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크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릭 스펜서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한 거예요. 김태훈 엔지니어가 저를 구해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에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건 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청문회 실황이 전국에 중계되면서 여론은 더욱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어요. 청문회 이틀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책 전환을 발표한 거예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민 정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동시에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이는 사실상의 정책 전환 선언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즉각 나왔어요. 미국 정부의 건설적인 접근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정재민 회장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직원들이 석방되고 명예가 회복된다면 투자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팀장과 김태훈 엔지니어를 비롯한 300명의 한국인들이 실제로 석방되어야 했거든요. 며칠 후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사안을 재심사한 결과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순차적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박민수 팀장과 김태훈 엔지니어가 석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 참전 용사들, 현장 동료들, 그리고 그동안 이들을 지지해온 조지아주 주민들이었죠. 박민수 팀장이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어요. 박민수 선생님 환영합니다. 한국 고마워요라고 쓰인 현수막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박민수 팀장은 이런 환영에 깊이 감동한 듯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인사하자 박민수 팀장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루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태훈 엔지니어도 석방되면서 가장 먼저 임신한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야, 이제 괜찮아. 우리 아이를 미국에서 낳을 수 있어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 동료들과의 재회도 감동적이었어요. 잭 윌슨 씨가 박민수 팀장을 보고 달려와 포옹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에릭 스펜서 씨도 김태훈 엔지니어와 재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김태훈.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LG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다. 조속히 공장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조지아주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단되었던 건설 공사가 재개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 기술자들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라는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이 사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더욱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팀장은 석방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를 지켜주신 모든 미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열심히 일해서 한미 우정에 기여하고 싶어요. 김태훈 엔지니어도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는 거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양국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생겨난 거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 변화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